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서 산으로 바다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많이들 여행 떠나실 텐데요. 아무래도 평소 보지 못했던 그런 멋진 풍경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영원히 좀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가지에서 사진 잘 찍는 노하우 함께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께 촬영 노하우를 쏙쏙 집어서 알려주실 전문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 봄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벌써 장마도 지나고 이제 휴가철이 왔는데 우리 작가님은 뭐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어요. 저는 한 이번 달 말쯤에. 네, 8월 바다로. 말쯤 바다로. 네, 바다 어디에 가실 건가요? 제주도. 제주도요? 네. 부럽습니다. 제주도 참 좋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가보고 커서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요. 네. 제주도는 참 그 풍경이 우리나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해서요. 네. 매년 휴가철에는 바다로 이제 휴가를 가곤 하는데 휴가철이 지나고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적정 노출을 찾는 게 어려웠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적정 노출. 벌써부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저도 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뭔가 하늘이랑 바다는 예쁘게 나오는데 막상 사람은 좀 어둡게 나온다든가 혹은 사람은 예쁘게 나오는데 하늘과 바다가 색깔이 좀 그만큼 얌예쁘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잘 완성된 사진이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예. 한낮의 바닷가는요, 기본적으로 노출 차이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 차이라는 건요, 피사체가 갖고 있는 밝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정 노출을 찾는 것이 촬영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정 노출. 예전에 우리 작가님께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적정 노출하면은 노출 보정 기능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기억을 좀 할 것 같은데 노출 보정을 플러스 쪽으로 하게 되면 사진이 조금 더 밝아지고 밝게 나오고요. 네.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거 어둡게. 맞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아. 적정 노출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카메라에 있는 다양한 측광 모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측광 모드요? 네. 측광이라고 하면 뭐 빛을 측정하는 뭐 그런 모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단어 뜻대로요. 예. 빛을 측정한다는 건데요. 네, 방금 유라 씨가 말한 것처럼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빛이나 어떤 피사체가 받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있는 측광 모드는 빛을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측광하는 그 측광 모드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요 4가지 측광 모드가 있습니다. 네. 평가 측광, 부분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이 4가지 대표적인 측광 모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평가 측광과 또 가장 특징적인 스팟 측광 2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광 모드에는 무려 4가지나 있네요. 근데 이름을 딱 들여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마치 뭐 고등학생 때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네.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막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평가 측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측광은 디지털 카메라의 표준 측광 방식입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측광 방식이라는 건데요. 카메라가 화면 전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밝기를 계산하고 이것들의 평균 값으로 노출을 측정합니다. 아무래도 배경과 중심 피사체의 노출 차이, 다시 말해서 밝기 차이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물론 여기에 노출 보정 버튼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측광 모드 중에 평가 측광.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밝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내에서나 아니면 뭐 정물 촬영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그다지 어두운 영역도 없고 또 그다지 밝은 영역도 없는 평이한 밝기를 갖고 있는 대상을 찍을 때 활용하면 가장 좋고요. 네.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노출 보정 버튼과 함께 활용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평가 측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스팟 측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스팟은 이렇게 작은 점을 말하죠. 그렇죠. 네, 스팟 측광은 이 뜻대로 화면의 아주 작은 영역의 밝기만을 기준으로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화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 내외의 작은 영역만을 기준으로 노출을 측정합니다. 이 스팟 측광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네. 사람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얼굴 밝기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유라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평가 측광은요, 실제 촬영하는 화면 전체의 노출을 평균 내서 밝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사체의 노출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가장 합리적인 측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광 상황이나 정오의 야외에서 인물을 찍을 때 같이 밝은 배경과 이보다 어두운 피사체가 함께할 때는 화면의 일부 영역의 밝기만 판단하는 스팟 측광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근데 봤더니 저는 스팟 측광하는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쉽게도 이거 굉장히 비싼 카메라거든요. 네. 근데 새로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뭐 방법 없을까요? 방법 있습니다.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스팟 측광이 아무래도 고급 기능이다 보니까요. 일반 보급 카메라나 컴팩트 카메라 기종에는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스팟 측광 대신 부분 측광 모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분 측광은요, 화면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대략 10% 내외의 영역만을 기준으로 밝기를 판단해 줍니다. 네. 다시 말해서 스팟 측광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팟 측광을 대체할 수 있는 측광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분 측광을 그래도 아쉬운 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휴가를 보통 가족이나 뭐 친구나 연인들끼리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촬영 노하우 중에 하나가 막 그런 화보같이 자연스러운 모습들.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찍고 싶은데 부자연스럽게 찍힐 때가 많더라고요. 잘 안 되죠? 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사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요,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이 자연스럽기만 하면 뭐 사진의 밝기가 어느 정도 안 맞는다거나 또 사진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도 잘 찍은 사진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가족일수록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건 더욱더 어렵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파파라치가 돼서 사진을 찍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파라치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에 찍히는 분들이 그 촬영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멀리서 촬영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망원 렌즈를 이용하면 촬영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망원 렌즈, 또 오랜만에 망원 렌즈 들어왔습니다. 네. 네, 망원 렌즈 하면은 멀리서 좀 망원경을 생각하듯이 그렇죠.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찍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요, 초점거리 80mm 이상의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부릅니다. 네. 렌즈 겉표면이나 렌즈 앞부분에 써 있는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처럼 망원 렌즈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그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는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의식하지 않게 파파라치 사진 멀리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하지만 또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저는 네. 이게 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도구는 네. 이게 다인데 망원 렌즈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은데 망원 렌즈가 없다. 물론 망원 렌즈가 있으면요,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다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불시에 모델을 부르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요, 저보다 앞서 걷고 있는 모델을 갑자기 불러서 뒤돌아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정말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요,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미 촬영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순간을 포착해낸 건데요. 아름다운 순간은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사 모드를 사용해서 여러 장을 찍고 그중에 가장 표정이 자연스러운 사진 한 장을 뽑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고 온 사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류의 사진입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르면 네. 놀란 듯한 약간 네. 예쁜 표정을 자연스럽죠. 지으면서 저도 가족 휴가 갈 때 꼭 한번 저희 어머니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좋죠. 네. 요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도전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휴가철에는요, 여러분 판에 박힌 가족 사진 말고 좀 더 다양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철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안전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여행을 하다 보면요, 간혹 카메라를 그 차 안에 두고 볼일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햇볕에 노출된 차량의 경우에 실내 온도가 60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와 카메라 배터리의 적정 작동 온도는 40도 내외입니다. 더불어 모든 배터리는요, 더운 열기나 직사광선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 배터리를 차 안에서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는 건 좀 피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차 안에 보관을 하실 때에도 카메라 가방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열을 차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가지의 필수품 카메라죠. 이 카메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아봤습니다. 사진 찍는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분이시죠. 이종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는요,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